통화 정책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지금 핵심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쪽으로 결국 글로벌 인플레이션 쪽을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2월까지도 글로벌 PMI가 2개월 연속 반등하면서 지금 오히려 경기 반등 기대감이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은 우선 물류 부분, 공급망 부분의 개선 부분 때문에 뭐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시각들이 많습니다. 결국 중국이 어떤 정책을 쓰고 거기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 여기에 달려 있다. 우선 굉장히 좀 큰 부분입니다. 21세기의 석유를 이제 금속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요 금속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어떤 나라가 이제 패권을 갖느냐. 오늘 모신 분은 현대차증권 이코노미스트시죠. 오창석 이코노미스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오랜만에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이야기 좀 나눠보죠. 일단 사실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치솟을 때 파월이 주로 했던 이야기가 이건 공급망 이슈다. 뭐 그래서 좀 이렇게 좀 가볍게 봤다가 좀 큰 코 다쳤잖아요. 네. 근데 이 공급망 이슈 이것이 이제 좀 어느 정도 해결이 됐는지,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다시 발발이 되면서 더 심해졌잖아요. 네. 지금의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한 1년 정도 지났으니까 한번 좀 점검을 해봐 주시죠. 예, 우선 자료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지난 이제 그 우크라이나 사태 이전에 사실은 이제 코로나 사태까지 이제 겪으면서 사실 이제 공급망 사태는 두 번의 위기를 맞습니다. 이제 뉴욕 연준에서 발표하는 이제 그 국제 공급망 압력 지수라고 하는 게 있는데 1990년대 이후 이제 이제 작성되기 시작했는데 이게 뭐 작성일로 이제 최고치까지 높아졌거든요. 이게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게 이제 정상적인 국면이라고 하면 이게 코로나 사태 당시에 한 400포인트대까지 올라갔었고 우크라이나 사태 되면서 사실 이게 500포인트를 넘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작년부터 이게 굉장히 좀 많이 좀 떨어졌거든요. 물론 아직 이제 100까지 떨어진 부분은 아니지만 지금 한 200 정도까지 떨어지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부분은 사실 이제 공급망 부분이 저희가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는 계속해서 개선 흐름을 보여왔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지금 그렇다면 지금 이제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꺾이는 상황, 예전에 그 인플레이션이 한참 치솟을 때는 원자재 가격이 막 급등하고 그로 네. 인해서 뭐 난리가 났었잖아요. 네. 그러한 것도 이제는 다 꺾인 걸로 봐야 되나요? 예, 그 부분도 한번 좀 자료를 보면서 좀 말씀드리는데요. 사실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 당시에는 이제 정확히 이제 에너지하고 이제 그 식량 부분에 위기가 왔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제 작년 이제 상반기였죠. 그때는 우선 밀을 중심으로 한 사실 이제 그 식량 부분에 위기가 있었고, 그게 다행히 이제 그 4월 들어가지고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이제 밀 수출에 합의하면서 사실 이제 그 식량 부분은 조금 위기 부분이 빨리 해제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하반기 들어서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에너지 부분으로 왔었는데 가스 가격이었거든요. 한번 이제 보시면 이제 그 소맥 부분을 중심으로 이제 굉장히 많이 올랐던 이제 부셀당 이제 $1,000 정도였는데 지금은 이게 $600대까지 내려왔거든요. 이렇게 되면 사실상 우크라이나 이전 수준까지 내려온 거고요. 특히 이제 에너지 가격을 보면 이제 가스 가격이 뭐 저점 대비해서 한 5배 정도 높아졌었는데요. 그 부분도 사실 이제 우크라이나 이전 수준까지 내려오면서 전체적인 에너지 가격이나 식량 가격이 안정되고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앞으로는 계속해서 이게 인플레이션 압력을 낮춰주는 쪽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일단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이 되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러시아를 배제하는 네. 공급망 재편이 있었죠. 네. 지금 러시아가 그렇게 좀 재편이 그러니까 빠지면서 좀 어려워진 부분이 있고 네. 이런 것들이 좀 그 이후에는 어떻게 변해갔나요? 사실 이제 한번 좀 자료를 보시면서 좀 보면요. 네. 지금 러시아를 배제한 어떤 이제 공급망 부분의 재편은 이제 크게는 이제 러시아는 사실 이제 뭐 스위프트라고 해서 이제 자금 결제망에서도 빠진 상황이고 러시아 이제 에너지 가격에 대해서 이제 가격 상한제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뭐 전체적으로 지금 뭐 굉장히 많은 부분에 지금 제재가 가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이제 미국과 EU 해가지고 뭐 지금 뭐 미국 상무부도 이렇게 나오고 세계 무역기구에서도 뭐 이제 러시아를 배제한 상황이고요. 근데 사실상은 이거 자체가 이제는 러시아를 이제 국제 공급망 시스템 내에서 이제 빼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 부분이 지금 1년 정도 흘러왔는데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에 이제 세계 경제가 좀 적응을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뭐 그걸 이제 보시면 요게 이제 그 국제 그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인덱스라는 이제 지표인데 이거 지표 기준으로 했을 땐 뭐 이제 과거에 좀 이렇게 높았던 때가 걸프전이라든지 아니면 9.11 테러 당시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있는데 현재는 지금 이게 이제 기준치 100인데 100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굉장히 좀 혼란스러워했지만 이제 세계 경제는 이러한 부분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적응을 한 상태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지금 그렇다면 근데 그 러시아와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잖아요. 브릭스, 그러니까 중국과 인도를 통해서 뭐 원유라든가 가스라든가 다 이게 공급이 되고 있고, 네. 뭐 그래서 러시아는 전혀 이 공급망 재편에서 타격 입는 게 별로 없다. 뭐 이런 네. 얘기도 있었고, 네. 정확한 그 팩트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걸로 인해서 러시아가 지금 괴로운 상황인가요? 예. 우선 뭐 그 부분은 뭐 저희가 이제 보통 이제 그 뉴스나 이런 부분 확인해서도 지금 알 수 있는데 러시아는 사실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지금 넘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목표로 했던 이제 나토의 진격도 사실은 오히려 이제 더 강화된 거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특히 이제 재정 부분에서 굉장히 좀 적자가 커지면서 이제 러시아도 사실 재정적으로 지금 굉장히 좀 많이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일단 아무래도 네네. 국방비 때문에 그렇겠죠. 그렇죠. 국방비는 많이 전쟁비. 들어가는데 또 이제 들어오는 이제 돈 자체는 사실 이제 에너지 가격도 지금 많이 떨어진 상황인데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재정이 계속 압박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러시아는 사실 뭐 이게 조금 더 길어지면 사실 뭐 올해에도 뭐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 파탄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요? 네네. 그래서 러시아 경제는 사실상 뭐 세계 경제 배제와 함께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떤 이제 그 해결책은 이제 그걸 마무리하고 끝내야 되거든요. 근데 뭐 그럴 수도 없는 상황이라는 게 지금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그렇다면 이러한 현상들 때문에 그 뭐 원유 가격이라든가 요즘 뭐 더군다나 지금 그 SVB 네. 그 파산 여파로 인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그래서 지금 뭐 많이 빠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번에 이 사태로 인해서 좀 달라지는 것이 있나요? 우선은 이제 SCB 이제 실리콘밸리 그 은행 이제 파산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좀 지금 뭐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제일 중요하게 본 거는 그 왜 이게 발생했느냐. 근데 뭐 본질적으로는 뭐 뱅크런이 났기 때문에 된 건데 그 뱅크런이 난 배경에는 우선 가장 중요한 게 그 조달 금리가 높아졌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장단기 금리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장단기 금리의 의미는 이제 단기 쪽은 사실 이제 금융기관에서 이제 자금을 조달할 때 쓰는 이제 그 비용 금리거든요. 네. 그거가 굉장히 지금 높은 상황에서 오히려 이제 장기 금리는 많이 내려오면서 이제 금융의 어떤 그 수익성 자체가 굉장히 많이 안 좋아졌거든요. 거기다가 뭐 이 큰 사실 이제 실리콘밸리 은행 자체가 그렇게 큰 기관은 아닙니다. 사실은 뭐 시스템 뭐 구조적으로 어떤 뭐 구조적으로 중요한 뭐 그런 은행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뭐 규제나 이런 부분도 사실은 그렇게 타이트하게 가해지지가 않았고요. 여유 자금을 국채 부분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최근에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서 손실이 많이 나면서 결국은 재무 건전성이 굉장히 안 좋아졌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파산으로 이어진 상황이거든요. 이게 다른 은행까지도 이게 결국 이제 전이가 되느냐 이 부분인데 뭐 여기에는 지금 한 뭐 몇 개 은행이 뭐 추가로 더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뭐 얘기도 나오고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연준 입장에서 그 부분을 모니터링 지금 이제 다 한번 확인하겠다고 지금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사실은 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대신 이제 이러한 어떤 그 혼란한 상황 자체가 연준의 어떤 금리 인상 속도를 또는 금리 인상 어떤 기조 자체를 이제 조절하는 어떤 그 팩트가 될 거다라는 기대가 지금 커진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요것으로 인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금리 이번에 뭐 50bp 이건 물러 건너간 것 같고 네. 지금은 오히려 저 동결이냐 아니면 25bp냐 이런 얘기니까 네네. 이런 정도의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 원자재 이 세계 그 원자재 시장 이쪽에 공급 이 관련된 동향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이제 원자재 가격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면 오히려 더 하락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경기 침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이제 수요 자체를 낮출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이 사실 끝난다라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결국 이제 3월 FOMC에서는 금리 동결할 거다라고 나왔고 노무라 증권에서 오히려 25bp 인하까지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금리 인상이 이제 뭐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라고 대부분 보고 있고 이렇게 되면
우선 달러와 함께 이제 채권 금리가 이제 아마 하락하게 될 겁니다. 특히 이제 달러화가 이제 하락하는 부분, 이 자체가 사실 이제 우리나라처럼 이제 그 달러로 결국 결제하는 나라들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 하면 굉장히 좀 줄여주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이제 통화 정책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지금 핵심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쪽으로 결국 글로벌 인플레이션 쪽을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가장 민감하게 보는 게 이제 에너지 가격하고 곡물 네. 가격이잖아요. 네. 네, 워낙 그 인플레이션 때문에 뭐 지금 원재재 우리 한국이 이 분야의 수입 네. 이 단가가 커지다 보니까 그 무역 적자의 상당 부분이 여기서 비롯된 거 아니냐 이런 맞습니다. 의견들도 네네.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는? 이게 정확히 얘기하면 이게 우리나라의 어떤 그 무역 구조상의 특징인데요. 이게 겨울 특히 난방이 이제 필요할 그때는 이제 에너지 수입이 전체 수입액의 한 50%를 차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자체가 가격이 우선은 작년에 많이 올랐었고 그걸 결제하는 이제 그 환율 자체가 작년에 한 1,400원대 뭐 중반까지도 올랐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중고가 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고 달러화가 결국 약세가 된다면 사실 이런 그 무역 자체 자체가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작년과 같은 어떻게 보면 이제 악순환이 됐던 이유가 뭐냐면 금리가 올라갑니다.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경기가 우선은 이제 부담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달러화가 강세가 되면 쉽게 얘기하면 그 달러로 결제하는 다른 모든 나라들의 인플레이션이 다 올라갔던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이제 무역 숫자 적자가 이제 커진 부분이 물론 에너지 가격 올라간 부분도 있지만 달러와 요 이제 그 강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빠져준다라고 하면 오히려 지금은 이제 선순환 국면이 되거든요. 금리가 내려갈 수가 있고 금리 인상이 끝나면서 실제로 지금 미국은 어제 이제 2년 물금이 60bp 가까이 내렸거든요. 우리나라로 지금 한 이틀 정도에 50bp 정도 금리가 내려간 건데 이거 어마어마하게 내려갑니다. 금리의 어떤 변동성을 감안했을 때 금리가 하락하고 이제 오늘은 이제 환율이 이제 1,200원대까지 갔었거든요. 뭐 이런 상황들은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낮춰주면서 경기 부담을 낮춰주기 때문에 뭐 사실은 이게 금융시장이 불안한 부분은 있긴 하지만 뭐 달러라 금리라 그런 부분들은 또 어떤 경기의 부담을 좀 낮춰주는 요인으로 또 작용한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이 우리가 이 공급망 이슈와 관련해서 불거졌을 때 또 하나 나왔던 것이 그 물류 대란 문제도 있었잖아요. 네네. 네. 특히 미국 쪽이 그랬던 것 같은데. 네네. 네, 이 물류와 관련해서는 이제 모든 게 다 원활하게 지금 해소가 된 상황인가요? 예. 우선 그 부분도 같이 살펴보면 한번 자료 보면서 제가 말씀드릴 건데요. 이제 코로나 사태 당시에는 사실 이제 물류 대란 자체가 글로벌 공급망을 이제 교란시켰던 가장 큰 부분이었고요. 그 당시에는 이제 해운 물류 중심으로 해서 해운 물류 쪽이 굉장히 좀 대란이 되면서 뭐 항구에 정박하지 못한 배들이 막 떠다니니까 그렇죠. 컨테이너가 묶여버리고요. 컨테이너가 부족하니까 육상 물류도 굉장히 좀 어려워지고 뭐 이런 부분이었는데 지금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상해 컨테이너 해상 운임 지수라든지 아니면 뭐 BDI라고 하는 발틱 그 건화물 운임 지수가 뭐 사실 이제 뭐 거의 한 5배 정도 올렸던 거거든요. 그게 이미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은 이제 물류 자체가 우선 이제 정상화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또 굉장히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 제조 PMI 중에 이제 배송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배송 딜리버리 타임이거든요. 이거 자체가 공급망 지표 중에서 굉장히 좀 선행 지표로 중요한 건데 얘가 지금은 50 그러니까 기준치 이하까지 내려왔거든요. 의미는 뭐냐면 지금 물류 부분은 사실상 상황이 양호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그 최근에 이제 글로벌 이제 제조 PMI가 1월에 반등을 했고요. 그리고 2월까지도 글로벌 PMI가 2개월 연속 반등하면서 지금 오히려 경기 반등 기대감이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은 우선 물류 부분, 저 공급망 부분의 개선 부분 때문에 뭐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시각들이 많습니다. 지금 그렇다면은 저 물류가 정상화, 가격이 정상화된다는 얘기는 지금 해운 업체들에게는 그렇게 좋은 뉴스는 아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특수를 많이 누렸잖아요. 그래서 네네. HMM이 됐든 네. 이런 것들이 끝나간다. 그럼 이 전반적인 것들을 좀 이렇게 종합해 보면 인플레이션의 한 축을 담당했던 이 원재재 시장 네. 이쪽은 그러니까 공급망과 관련해서는 이게 좀 풀려나간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공급망은 이제 크게 봤을 때는 이제 한 두 가지 정도로 나뉘는데, 뭐, 정리를 해보면 이제 코로나 사태 당시에 이제 물류 쪽, 그 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 때 이제 원자재 수급 불안, 뭐 이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아까도 이제 보셨지만 물류 부분은 이미 정상화가 된 거고요. 지금 에너지나 이제 물론 이제 그 식량 부분은 불안 요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현재 시점을 놓고 봤을 때는 사실 세계 경제가 적응을 했다라는 부분이 이거 자체가 사실 그 이전 수준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이게 뭐 그전과 비교해서 우크라이나 상황 그 이제 이펙트는 사실상 이제 세계 경제에서 이제 적응을 마친 상황이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일단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변수가 사실은 그 더 악화시키는 변수. 이게 이제 미중 패권 전쟁이었잖아요. 네네. 여기서 이제 서로 지원 지투가 서로 협력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서로 반목하다 보니까 네. 이러한 것들 때문에 요즘 다시 블록화돼 가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뭐 미국의 IRA법, 유럽의 CRMA법 이런 네. 식으로 이런 것이 또 하나 이 그 경제성을 무시한 공급망의 어떤 문제가 되지 않겠냐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던데요. 네. 뭐 그 부분은 한번 좀 자료를 보면서 좀 저희가 살펴보면요. 사실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1990년대 이후로 이제 가장 이제 좀 수혜를 입었던 부분 사실 이제 그 세계화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무역과 함께 어떤 그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되면서 이제 물자와 이제 자금이 막 자유롭게 이동하고 이러면서 이제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뭐 WTO도 이제 90년대 중반에 나오고요. 뭐 이런 어떤 자유무역 흐름 자체가 한국 경제에는 우선 가장 이제 좀 호재가 됐었는데 그러한 흐름의 가장 큰 배경은 사실 1980년대에 있었던 냉전이 80년대 후반에 이제 소련이 붕괴되면서 이제 해체가 된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신냉전이 끝나고 미국이 이제 사실은 이제 어떤 패권 국가가 되면서 이제 좀 풀어준 거죠. 뭐 그러한 흐름 자체가 사실 이제 한 30년 정도 흘렀던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는 다시 신냉전 체제로 가면서 이게 다시 옛날의 어떤 분열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세계화라든지 뭐 요런 이제 세계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해서 중국의 어떤 값싼 물건들이 막 전 세계에 퍼지고 하면서 이제 저물가가 됐고요. 네. 물가가 낮으니까 저금리가 되면서 금리도 낮아지니까 성장도 굉장히 높았고. 근데 이게 정확히는 다시 이제 예전에 어떤 세계화 분절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러한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어떤 그 글로벌 공급망 자체가 분절이 되면서 비효율이 높아지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비용을 높일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러한 부분이 사실 또 경기 둔화 위험도 사실 이제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뭐 이제 신냉전이라는 건 결국 자유주의하고 권위주의 어떤 패권 간의 싸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제 중국의 어떤 값싼 노동력이나 이런 부분이 뭐 자본과 기술과 만나서 최적의 효율을 달성했다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용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악재라는 거죠. 이제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뭐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또 경기 둔화 쪽 위험을 높이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네. 지금 분위기 보면 점점 갈수록 좀 서로 좀 강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면은 글쎄요, 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그로 인해서 다시 뭔가 네. 이슈가 좀 나올 것 같기도 한데 네. 어쨌건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네. 그 경기 부양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 정책을 쓸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은 이 원자재 시장이 다시 중국의 그 경기 부양으로 인해서 네. 다시 좀 튀지 않겠냐 이런 걱정들도 있잖아요, 시장에는. 네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우선은 지금 원자재 시장에서 가장 사실 이제 두려워하는 건 사실 중국이죠. 중국 자체가 지금 이제 코로나 봉쇄가 해제되면서 워낙 원자재 시장의 그 뭐 광물 같은 경우 한 50% 절반 가까이를 뭐 지금 중국이 소비를 하고 있고요. 원자재 시장에서 뭐 30-40% 이상 어떤 소비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이 결국 살아난다는 거는 원자재 시장 전반의 어떤 리스크 요인입니다. 사실 이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상황이고 여기다가 우크라이나 사태라는 게 또 어떻게 전쟁이 터지면 미리 또 타격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또 이제 다시 또 뭐 에너지나 이런 부분이 불안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원자재 시장 불안 자체는 어떤 그 불안 요인으로서 그냥 계속해서 좀 살아있는 상황이다라고 뭐 그 부분은 좀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 더 상황이 나빠지거나 뭐 좋아지거나 이거는 결국 중국이 어떤 정책을 쓰고 거기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 여기에 달려 있다. 우선 굉장히 좀 큰 부분입니다. 네, 중국의 영향력은. 근데 요즘 중국 얘기하면은
그 광물 자원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네. 요새 뭐 히토류니 뭐 해가지고 네. 막 떠오르는데 뭐 니켈 가격이 아니 리튬 가격이 뭐 올랐네, 지금 뭐 하락했네, 광산을 폐쇄하네 이런 네. 여러 자리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이 광물 자원 요거에 이걸 우리가 히토류라고 일단 비교하면 될까요? 이거를 한번 좀 자료를 보면서 좀 말씀드리면요. 네. 사실 이제 그 어떤 패권 국가 부분과 사실 이제 자원, 특히 에너지 부분은 굉장히 이 상관계가 큽니다. 사실 뭐 아시겠지만 영국이 18세기에 산업혁명을 주도했던 가장 큰 이유는 석탄이 있었고요. 석탄을 사실 중심으로 해서 이제 어떤 산업혁명 자체가 일어났던 거고, 20세기 때는 사실 이제 석유였죠. 석유를 1970년대 이제 페트로달러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석유의 결제 통화를 달러로 하게 되면서 이게 이제 달러의 어떤 이 기축 통화가 됐던 이제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미국이 이제 세계 경제의 어떤 패권을 잡았던 부분인데, 이게 지금은 21세기 들어서는 정확히 에너지가 이제 석유, 석탄, 이제 화석연료가 아닌 이제 전기 에너지로 가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에너지가 플랫폼이 전환이 되면 이제 결국 여기서 중요한 건 에너지를 이 전기는 결국 이제 선이 중요하잖아요. 그 금속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 이제 21세기의 석유를 이제 금속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요 금속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어떤 나라가 이제 패권을 갖느냐, 이게 사실은 이제 앞으로의 어떤 그 패권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경제 패권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는데,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사실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엄청난 영향을 가진 게 중국입니다. 뭐 보시면 이제 중국이 뭐 구리 같은 경우 54%, 뭐 알루미늄은 45%, 그 다음에 뭐 리튬도 39%, 니켈 56%. 사실은 이런 어떤 이제 그 중요한 이제 산업금속이라고 하는데, 이 전기차와 관련한 이제 이 중요 금속들이거든요. 워낙에 이 소비 부분이 굉장히 크고요. 지금 중국이 계속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제 그 광물 이제 선물 시장에서 위안화 결제를 지금 계속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와 함께 이제 위안화의 이제 패권을 같이 가져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새로운 광물 쪽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의 어떤 영향력을 이용해서 하다 보니까 미국도 사실은 이 부분에 굉장히 좀 민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결국은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최대한 막기 위해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이제 전기차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규제를 계속하고 있는 거잖아요. 중국. 그러니까 여기서 패권을 잃게 되면은 패권을 잃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 좀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그게 지금 미중 패권 전쟁에서 이제 금속 전쟁이 갖는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네네. 이 금속 전쟁이라는 게 자꾸 철이 떠오르는데 그게 아니라 산업 금속입니다. 그렇죠. 산업 금속. 네. 맞습니다. 구리라든지 니켈, 리튬. 히토류와는 좀 차이가 있는 건가요? 히토류도 사실 이제 산업 금속이라고 하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희귀 광물입니다. 걔는. 그건 희귀 광물. 네, 산업 금속 굉장히 범용적으로 쓰이는 보통 이제 금속들을 말하고, 이제 굉장히 이제 특정 분야에 특정 분야에 쓰이지만 그 광물의 어떤 그 희소성이 굉장히 큰 거. 희귀 광물들은 또 이제 굉장히 또 이제 이 수요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이 제한되어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한번 자료를 한번 보시면 이제 광물 자원 자체가 이렇게 좀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게 특징적인 게 어떤 나라, 특정 국가에 정말 집중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이 한 나라가 이제 빠져버리면 거의 뭐 이제 전체 공급의 상당 부분이 그냥 휘청휘청하는 구조다 보니까 이거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요거를 어느 나라에서 결국은 이런 어떤 그 공급 부분을 이제 가져올 수 있느냐, 사실 그 싸움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뭐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이제 중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패권 부분에서 또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근데 그렇게 봤을 때 네. 지금의 그러니까 소비 비중이 네. 중국이 구리가 54%인데 미국이 11%다. 네. 상당히 격차가 있군요. 맞습니다. 알루미늄도 중국이 45%인데 그렇죠. 미국이 11%. 네. 리튬도 중국 39%, 미국 6%. 네. 니켈은 56%, 3%. 이렇게 압도적인 차이가 나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이거를 네. 페트로달러처럼 네, 맞습니다. 미국이 페트로달러 하면서 기축통화된 것처럼 위안화로 이렇게 하려는 시도를 맞습니다. 자기네가 많이 사주니까 그렇죠. 우리 걸로 좀 결제하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중국은 항상 이제 그 소비를 가지고 이제 뭐 원자재 시장도 그렇고 이제 뭐 호주 같은데 뭐 치즈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뭐 소고기는 안 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소비 어떤 시장을 가지고 이제 어떤 이 지배력을 좀 장악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민감할 수밖에 없겠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아까 그 생산 국가들을 보니까 네. 전부
그냥 저는 그게 떠오르는데요. 그 1대1로 네. 중국이 1대1로 진출한 국가들하고 좀 연관이 있는 어떻게 되나 싶은 질문이 생기는데.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또 이제 뭐 희귀금속 네. 뭐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자료를 보면서 좀 말씀드리면 뭐 희귀금속에 또 이제 리튬 코발트 뭐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 상위 3개국이 뭐 90% 가까이 뭐 91%, 85% 정도 차지하거든요. 사실 이 나라와 친해지는 거 사실 이 나라들은 대부분 신흥국입니다. 개도국들이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어떻게 선진국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이제 개도국 쪽에 계속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이런 어떤 이제 광물 자원 같은 경우는 사실 이 편중된 나라들이 이제 보면 아프리카라든지 아니면 뭐 여기 그 중국, 동아시아 부분이라든지 이런 네. 부분에 굉장히 집중돼 있잖아요. 그 나라들의 어떤 그 영향력을 강화함을 통해서 어떤 이 광물 자원 부분에서의 굉장히 좀 패권을 가져오려고 하는 어떤 시도들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네. 지금 그런데 어쨌건 소비 비중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네. 중국이 가장 큰 손이니까 맞습니다.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수요가 네. 지금은 근데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어차피 우리가 전기차라든가 이런 어떤 새로운 어떤 그 혁신이 이루어지면서 이쪽에서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건데 이러다 보면은 좀 뭔가 그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원재료가 이렇게 바뀌어지는 네. 그런 또 변화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도 이제 얼마 전이었죠. 그 이제 그 주요 광물들에 대해서 이제 그 어떤 공급망 다변화 그리고 이거를 이제 뭐 대체할 수 있는 뭐 이제 생산 편중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이제 공급망이 한 번에 이제 차격을 받게 되면 이게 워낙 산업이나 이런 부분에 이제 영향이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제는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이제 바이어 시장이었다면 오히려 지금은 이제 셀러 시장으로 사실 바뀌었거든요. 광물 그래요? 쪽은. 그러니까 뭐 대표적인 게 뭐 구리가 뭐 인도네시아면 니켈이라든지 아니면 뭐 뭐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 사실 요즘은 자원민족주의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통제라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은 이제 그 벤더들한테 이제 굉장히 좀 잘 보여야지 그걸 받을 수가 있는 구조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다변화하느냐라는 부분 그리고 희귀금속 광물이라는 게 워낙 이게 좀 쓰여지는 데가 사실 한정적이거든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뭐 배터리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코발트가 있습니다. 뭐 코발트 같은 이런 부분이 들어가면 우선 비싸지기도 하고 근데 이걸 빼고 이제 만드는 방식 이런 방식들을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글로벌 공급망의 리스크가 사실 어떻게 보면 더 커진 상황이고 이거를 이제 어떤 공급망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 다변화한다든지 대체한다든지 이런 노력들은 뭐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어쨌건 지금 우리가 전기차가 확산이 된다라고 봤을 때는 전제로 했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산업금속의 수요는 계속 늘 수밖에 없는 네, 거죠. 맞습니다. 네네. 그리고 여기에서 계속해서 미국과 중국의 충돌은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네. 네.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미국의 무슨 IRA법이니 또 유럽도 네. CRMA법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중국을 어떻게 이제 규제를 하려고 하는데 네. 이것이 결과적으로 성공할까요? 근데 뭐 이런 부분은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경제라는 건 다 연결이 돼 있거든요. 네. 그리고 대체 불가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이번에 뭐 포드 같은 경우도 결국은 뭐 원통형 배터리를 결국은 뭐 CATL 뭐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가져와서 해주는 부분을 이제 눈 감아 주는 거잖아요. 이번에 러시아 같은 경우도 사실 그 가스 부분을 수입을 제한해야 되지만 끊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사실 이제 대체 불가능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그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당장 대체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면 결국은 어떠한 형식으로든 전략적으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서로 이제 딜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완전히 끊을 수 있는 상황은 이미 어떤 지금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은 이미 지금 만들어져 있는 건데 이걸 어떻게든 돌리긴 해야 되거든요. 네. 그렇지만 이게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처음부터 끊어질 수는 없는 거고요. 그 부분을 어떻게 돌리고 그걸 어떤 식으로 이제 대체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진행된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뭐 IRA가 됐든 네. CRMA가 됐든 지금 당장 그게 효력을 발휘하기보다는 네. 그것을 맞춰나가기 위한 시작점이라고 이제 봐야 네. 되는 거군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경제라는 것도 결국은 이제 서로 간의 어떤 전략적
전략적 제휴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기브앤테이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통해서 압박을 하는 상대방을 압박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전보다는 더 압박을 통해서 내가 더 이제 어떻게 보면 유리한 어떤 포지션을 갖고자 하는 어떤 그런 전략적인 어떤 그런 행동들이 앞으로도 뭐 계속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전략금속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한국은 그러면 우리는 어차피 또 수출국이니까 네. 잘 그 뭐라 그래요 원활하게 수급 관련해 가지고 다 대책이 끝난 건가요 준비가? 뭐 우리나라는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뭐 그 발표도 됐죠. 뭐 20대 광물에 대해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어떻게 공급망을 이제 다변화할 거냐, 뭐 아니면은 뭐 대체를 할 거냐, 사실 이런 부분들을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포스코가 이제 뭐 어마어마한 뭐 리튬 그 부분 뭐 이제 뭐 네네 해가지고. 그것도 이제 해외 이제 사실 이제 그 개발을 하는 거거든요. 신흥국들은 아직 자본이나 기술력이 없기 때문에 이제 상당 부분은 사실 이제 선진국의 자본과 기술을 가지고 그걸 개발해야 되거든요. 네. 이러한 부분에 참여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광산을 이제 결국은 어떻게 이제 또 가져가느냐 이런 부분들을 전략적으로 해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원유 개발하듯이 우리도 계속해서 그 나라들의 그 채굴, 네. 예, 이거를 우리가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네요. 개발을 네, 주도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입장에 그 이제 개발국 입장에서는 사실 자본과 기술이 없으니까 누구한테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그게 우리나라가 되면 이제 거기에 어떤 지분을 일정 부분 받아서 이제 어떤 공급망을 좀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자, 일단 SVB 사태 아까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이 금리 인상, 긴축 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좀 어떻게 될 것으로 좀 예상을 하시나요? 우선은 이제 금리 인상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이제 통화정책 부분에서는 통화정책 부분에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미 금리는 많이 올렸어요. 그렇죠. 다들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뭐 3.5까지 올렸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사실 가장 높은 거거든요. 이전 가장 높았을 때 금리가 2.5였습니다.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제로 금리를 계속했던 상황에서 지금 뭐 지금 3%까지 올렸고요. 사실 유럽은 우리나라보다 더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금리 자체가. 이거 자체가 이미 어마어마하게 올렸다는 거고요. 미국을 예를 들자면 이제 3월에 하느냐 안 하느냐가 이제 좀 이제 좀 관건인데 원래대로 하면 미국의 어떤 그 금리 인상은 5.25에서 기본적으로 5.5 정도 더 높아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지금 상황이었는데 5.25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 사실 2008년 서프라임 당시에 금리가 5.25였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금리 인상 바로 전에 2.5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2배 이상 높아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다 그 이제 생각하는 건 인플레이션이 이미 꺾였다. 작년 4, 4분기부터 그냥 꺾였다라고 보고 이제 중앙은행들이 이제 6개월간의 물가 추이를 보겠다는 겁니다. 작년 4, 4분기부터 올해 1, 4분기까지. 특히 이제 올해 2, 4분기는 굉장히 중요한 또 인플레이션의 또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우크라이나 사태 기저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2, 4분기에 이제 물가가 굉장히 급등했던 영향 때문에 굉장히 많이 떨어지거든요. 네. 가파르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훅 떨어지는데 이게 1, 4분기까지 어떻게 떨어지냐 그거 보고 결국은 금리 인상을 언제 수준에서 이제 끝낼 거냐라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미 이제 금리 인상 종료 시사한 나라가 있고요. 뭐 대표적인 캐나다하고 호주 같은 경우는 아예 뭐 얘기를 했고요. 이제 금리 인상 중단할 때가 됐다. 한국도 사실은 2월에 금리 인상을 동결했다는 부분은 사실 이제 금리를 추가로 인상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거거든요. 근데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가 사실 2, 4분기까지 간다는 건데 결론은 거기에서도 결국은 언제 끝낼 거냐라는 부분에서 이제 자금 쪽이 흔들려 버리면 조기 금리 인상 쪽 종료가 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 쪽으로 지금은 좀 상황들이 좀 빠르게 바뀌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세요? 지금 오히려 동결하거나 인하하거나 네.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오히려 이 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줄 것이다 이런 의견들도 좀 많던데요. 그러니까 이제 통화 정책의 신뢰성 문제인데요. 사실 이제 동결까지도 힘듭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선 3월에는 25일 베이비 스텝으로 왔기 때문에 베이비 스텝을 한번 올려주는 거고 거기에서 이제 어떤 이제 멘트가 나오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경기하고 인플레이션의 어떤 사실 밸런스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경기 리스크가 커졌다. 그래서 적정 시점에서 금리 인상을 중단할 거다라는 이제 어떤 코멘트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보이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시장은 사실상은 이제 2, 4분기 금리 인상이 끝날 거다라는 기대가 이제 사실은
이제 3월 FOMC 때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글로벌 공급망, 그 다음에 그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우리 가족분들도 한번 잘 참고하시면서 투자의 지침으로 한번 삼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현대차증권 오창섭 이코노미스트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